꿈찰 청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여러 말 할 것 없이 바로 광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마스크를 한 이유가 제가 이제 빤스 때문에 급히 그 월요일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별진료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굉장히 또 금방 결과가 나왔어요. 음성으로. 그렇지만 또 우리 이낙연 전 총리도 그 검진을 받고 음성 나오고 그 전당대회 끝나는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겠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가격리를 할 수는 없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게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여러분에게 마스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언제나 작습니다. 벌써 이렇게 귀에 달았다가 끊어진 게 한 3개. 너무 이게 당기니까. 예. 그래도 음성이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아유, 정말 네, 우리 여러분 너무 생각하면은 걱정했습니다. 행여나 이게 만약에 이게 양성이 나왔으면 이 건물 다 폐쇄요. 네. 예. 내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애들 다 마찬가지죠. 검진 받으셔야 되고. 네. 그런 민폐를 안 끼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바로 광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먹는 광고입니다. 모처럼. 네. 그래서 이걸 좀 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알찬 냄비에 러시아 알부자 알찜. 예, 요 알로 만든 거예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보기만 봐도 군침이 돕니다. 자, 이게 말이죠.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태전동이 어디입니까? 오늘 그 태전동의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소병훈 소병훈 의원님인데. 그러셨구나. 자, 이 태전동에 위치한 유명 맛집 러시아 알부자. 네, 그래요. 생방송 오늘 저녁, 생생정보, 생방송 투데이 등 지상파 방송에서 다수 소개된 바 있습니다. 검색할 경우 수많은 리뷰와 탐방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러시아 알부자가 맛집으로 등극한 이유 바로 러시아 알부자의 대표 메뉴인 알찜 때문입니다. 알찜. 네, 탱탱한 명태알과 부드러운 고니. 고니 아시죠? 네. 거기에 또 아삭한 콩나물과 미나리. 자, 러시아 알부자만의 특제 소스와 함께 어우러져서 밥과 함께 비벼 먹기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술안주로 먹은 후에 밥을 비벼 먹어도 좋습니다. 네. 자, 경기도 광주에 가야만 먹을 수 있었던 러시아 알부자의 알찜을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초간단 밀키트로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어요. 조리 시간은 단 10분. 네. 소스가 또 있군요. 와사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 와사비. 여기까지. 네. 간장. 편하게. 자, 그래요. 너무 간편해서 풀세트네. 가족들 입맛을 돋우는 특별 요리로 혼술 안주로 캠핑 메뉴로 매우 좋습니다. 프라이팬에 재료를 넣고 볶기만 하면 됩니다. 딱 10분. 네. 10분. 자, 러시아 알부자 알찜 610g 한 근이 넘습니다. 이 알찜만 600g이 넘는 건 아니고 다 합쳐서 뭐 이런 야채나 이런 것들. 이거 610g. 너무 맛있어요. 아우 탱글탱글하잖아요 이거. 정가 9,900원. 그런데 김용민닷컴은 8,900원. 와. 10% 할인. 네. 자, 직접 가야만 맛볼 수 있었던 경기도 광주 맛집 러시아 알부자의 알찜 세트를 김용민닷컴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지역군데 가보신 적 있어요? 네,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구나. 이거 먹겠습니다. 이거 잘 네, 먹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맛있겠는데? 너무 맛있어요. 가지 마시고 여기서 네. 김용민닷컴에서 주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에 가면서 주문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 우와, 너무 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알이 그냥 탱글탱글해가지고. 고기도 너무 맛있어. 딱 바로 즉석 운동됐나 봐요. 자, 여러분. 세상에. 야, 지금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는데. 이 맛이야, 이 맛. 그러니까요. 양념이 정말 되게 절묘하게 정말 맛있네요. 그럴게요. 소맥 안주로 최고인데요. 진짜. 소맥. 오늘 가면서 콩나물도 너무 아삭아삭하고요. 시원합니다. 재료가 좋네요. 너무 맛있어요. 양념 너무 맛있어. 예, 이런 맛집이 팔 때는 좀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김용민닷컴 그렇잖아요. MD들이 아주 피도 눈물도 없어요. 네. MD들이 딱 먹어보시고 맛이 있다 오케이 받아야. 와. 맛에 더해서 그 가격. 가격까지.
김용민닷컴이 이게 가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 할인하는 경우에 김용민닷컴으로 도면 할인됩니다 할 때 이거 맛있다. 그때 딱 사러 들어가야겠더라고요. 저 김용민닷컴에서 부전 녹용 샀잖아요. 네. 아, 이거 컨디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20%인가 할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가격 부담이 없이 사가지고 제가 2개를 샀어요. 2상가. 요즘 날아다니겠습니다. 요즘 방송 그냥 쭉쭉 올라가세요. 매일 상한가야. 텐션이 그냥 팍팍 올라가잖아요. 아, 이거 진짜 맛있네. 맛있네.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러시아 알부자. 러시아 알부자 맛집. 이거 반드시 주문해야겠네요. 네, 정말. 진짜. 경기도 광주에는 못 가봤지만 이거 주문해서 먹겠습니다. 야, 아니 요리 못하는 사람이 이거 딱 이제 손님 초대했을 때 이거 주문해가지고 딱 내놓으면은 끝장이야. 끝장. 와. 이게 진짜 진짜 원조집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와, 진짜 끝장. 광주시 너무 맛있다. 태전동에 있는 러시아 알부자. 러시아 알부자. 경기도 광주면은 저기 양평 넘어가면 바로 있는 곳이잖아요. 양평 뭐 양평 넘어갈 것 같이 뭐 있어. 이쪽으로 가면 바로 옆인데. 바로 옆이죠. 양평 넘어가지 말고. 제가 양평을 자주 놀러 가거든요. 네. 누구를 찾으러 다니죠 맨날. 여자친구? 네, 아니요. 여자친구는 있고요. 여자친구네 집 그쪽 아닌가?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자친구 집도 그쪽이지만 거기에 저희가 몇 번 우리가 꼭 찾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꼼찰청과가 네. 관련이 있는 어떤 분을 좀 찾으러 다녔어요. 오늘 까먹었어. 열심히 찾아러 다녔는데 광주가 경기도 광주가 굉장히 그 경기도지만은 네. 도농복합 지역이에요. 그렇죠. 저기 그 소병훈 의원님의 광주갑 여기는 진짜 도시와 농촌이 한때 어우러져 있는 곳이어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네. 민주당이 당선자를 못 냈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소병훈 의원님이 이야, 당선이 대단하시네. 네, 거기가 대단하신 이제 거예요.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네. 약 30년 만에 네, 민주당 그것도 재선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뭐 대단한 겁니다. 거기가 얼마나 늘 그 미래통합당만 되니까 정치가 굉장히 서비스가 형편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랬어요. 가보면은 뭐 진짜 빈 공터만 생기면 다 빌라를 지었어. 그렇죠, 그렇죠. 빌라죠. 말씀드렸구나. 그래서 조억동 씨라고 네. 시장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빌라조였어요. 빌라조. 얼마나 빌라를 많이 졌으면 네. 오포읍이 다 망가졌잖아요. 완전 망가졌잖아. 거기 분당 옆에 거기를 빌라를 완전 깔아버려가지고 길도 인도도 없이. 거기만이 아니야. 저 어디야 그 천지남 가는 길에도 보면은 네, 인도 없이 거기만 그냥. 돌리면 다 거기 사람들이 다 들어갔나 몰라요. 예. 그게 이제 저도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좀 보니까 그게 기반 시설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수도나 가스나 이런 것도 기반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졌는데도 이렇게 빌라를 많이 져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차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아. 그래서 지금 소병훈 의원님이 들어가서 안착을 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의 아성으로 만든 분입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네. 자, 그런 그분이 바로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최고위원. 자, 광고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저께 김용민 TV에서 네.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하셨어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1분 요약을 해왔습니다. 이제 김용민 PD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왜 소병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공약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면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온라인에서. 일주일간 시작이 되고요. 이제 많은 후보들이 비슷비슷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소병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하고 성공적으로 이어진 상태에서 정권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새 지도부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셨고 네. 그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소병훈 후보는 그동안 20대 국회 생활을 하고 당직을 하면서 최적합화된 후보다. 당직은 초기에 정책위원회 쪽에서 상임 부의장,
후반기에는 당의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거의 모든 당직들에 다 속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을 관장하는 일들을 쭉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주 전인가 다스베이다에 나오셔서 이제 어필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21대 총선 승리에 나도 한 역할을 했다라고 어필을 하시면서 이해찬 대표는 대단한 전략가이다. 그런 괜찮은 사람이 당의 가장 중요한 조직을 소병훈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직이에요, 조직.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훌륭한 박근혜에 비해서 한 1,500만 배 나은 그런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 잘 안 됐던 이유가 이 양반이 정계 입문하고 1년이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마뜩 찬하했고 예. 그리고 그래서 선거 앞두고 의원들이 그냥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당 조직이 허다했어요. 제대로 안 움직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조직의 문제였는데 이해찬 그 대표의 민주당이 말하자면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조직의 승리고 그 조직의 그런 모든 뼈대를 만들고 또한 살을 채운 사람이 바로 소병훈 의원입니다. 예. 그 민주당 조직의 어떤 그런 달인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찬 대표 그만두면 어떡하나. 물론 후임 대표도 잘하겠지만 이 조직이 바로 서야 사실은 다음 네. 대선 예. 또 지방선거 그 이전에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부산시장 네, 선거 맞습니다. 조직의 달인이 있어줘야 되는 건데 소병훈 의원에게 그렇게 한 표가 간다면 그래서 그분이 지도부에 들어간다면은 다음 이번 지도부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네. 그리고 그렇죠. 대선, 지방선거를 관장하게 되는데 이 선거에서 상당한 그런 힘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얼굴은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으신데 목이 빨개지셨어요. 그래서 목이 민망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민망해서. 아버지 얘기하니까.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그 아마 이제 메이크업을 하셔가지고 티가 잘 안 네, 나는데 아유, 그랬군요. 목이 그냥 아, 네. 빨개지시는데 그래요. 우리 소 변호사님하고 방송을 1년 넘게 같이 네. 했는데 성실함 그리고 또 네. 뭐 여러 가지로 인품이나 이런 것들 또 변호사로서 뭐 대단합니다. 아주 치밀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얘 정말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온갖 걸 다 칭찬하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칭찬하지? 근데 그 소병훈 후보가 되게 좀 조용조용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네. 조용조용 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보면은 일선에서는 보면 또 카리스마가 있으시다고. 그럼요. 예. 당연하죠. 예. 아니, 경기도 광주, 거기는 한마디로 수도권의 경상도예요. 아유, 그럼요. 그런 곳에서 재선을 했다? 민주당 조직으로? 그 광주에는 이제 지역구가 2개인데, 하나는 또 성남에 좀 가깝습니다. 네. 여기는 완전히 진짜 뭐 양평, 가평. 양평, 가평은 또 아유, 힘들죠. 사실 저쪽 힘들어요.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서 민주당의 아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니까 뭐 본인 선거도 그렇게 잘 가꾸셨고 또 지난번 대선도 통선도 이렇게 또 완승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니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빤스 목사님, 네. 전광훈 목사님 지난주에 재판정에서 만나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비상사태였습니다. 저번 네. 주 재판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재판 마치고 나서 나중에 전광훈도 확진 났다고 했을 때는 네.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당장 지난 한 주 동안 같이 방송하신 분들 네. 얼굴이 떠올리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재판장에 부른 전광훈 쪽에서 불렀거든. 네. 그랬죠. 이건 뭐 악마의 초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말 초대는 정도였고. 맞죠. 그러니까 예. 악마의 초대 맞네요. 그리고 전광훈을 그렇게 풀어 주어가지고 코로나19에 확진되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오면서 김용민 증인 채택에 그 승인을 해준 재판부도 굉장히 원망스럽고 그랬었어요. 싫어요. 원망스러웠을 것 같네요. 자, 하여간 빤스 목사는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네. 들어가 계신데 검찰이 그래서 보석 취소 네. 청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승인을 한다고 합니까? 발부를 한다고 그럽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 인용인가요? 인용 결정이라고 결정. 하요 네. 인용 결정. 만약에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은 빤스 목사는 바로 이제 예. 구치소로. 구속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확진자가 되어서 병원에서 격리 조치 중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뭐 치료 목적으로 그 병원 내에 격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는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그 완치가 될 때까지는 그 판단이 다 유보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군요. 이제 보석 취소 심리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제 서면 심리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재판부가 심리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만약에 신문 기일을 따로 지정한다 그러면은 완치된 다음에 신문 기일을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서면 심리만으로 보석 취소 결정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결정은 나오되 집행 자체는 그거 역시 완치가 된 다음에 집행이 될 수 근데 있겠죠. 한편으로는 처음엔 결정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완치가 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치가 될 무렵에. 될 무렵에. 왜냐하면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 병원에 있는 기간도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구속 기간으로 기간에 되기 때문에 포함되네요. 아깝잖아요. 예. 하루라도 더 구치소에 계셔야 되는데 예. 병원에 계시는 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이 병원에 있는 기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이 결정을 조금 빨리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뭐 좀 이미 다시 이제 어쨌거나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할 필요는 없는데 네, 네, 네. 완치가 될 무렵쯤에 대해서는 일단 그 심리 기일을 잡든지 아니면 서면 심리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빨리 그때 신속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처음부터 내보내질 말았어야 돼요. 그렇지. 네. 아예 보석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게 이 사람이 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 보석 조건을 지키는 사람 같았으면은 법을 그렇게 어겨서 전과가 있는데 똑같은 법을 또 어겨서 들어왔겠습니까? 선거법. 이 사람은 안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분이 그 전부터 여러 건의 그 고소 고발을 받았고 재판도 여러 건을 계속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수사 중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풀어줬을 때 일단 그 재범의 우려라는 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재범의 우려 지금 사실 엄청난 재범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첫 번째 그 법원의 그 뭐랄까 그냥 이제 이성적인 현실을 보지 않고 그냥 법관으로서 재판정에서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첫 번째 이 광화문 사태, 이 코로나 사태를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이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 마찬가지예요. 아니 민경욱 전 의원이 뭐 우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요. 예. 그 우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되지라고 하더라도 이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커질 것이고 8월 15일이면은 또 지금 우파 그리고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이미 나왔다는 그 상황에서 합류할 것을 예측을 못했다라는 거는 법원 내에서만 아니 그 사람은 뉴스도 안 보고 집에도 안 가나요? 법원 내에서만 살고 있는 어떤 판단이 아니었나 법원에 너무 갇혀있는 정말 답답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제가 재판부를 만났고요. 그분들 판사님들 봤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양반들이고 뭐 상황을 오판하거나 혹은 뭐 어떤 한쪽으로 쏠려서 어이없는 판단을 할 것 같진 않았어요. 느낌은 제가 좋게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 정광훈 목사가 이제 보석으로 나간 이유가 급사 위험이었잖아요. 급사 그랬죠. 예, 위험이죠. 근데 그 급사 위험인데 거기서 이제 그때쯤에 그 재판부에 제출된 혹은 그 뭐랄까 진단서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보면은 경추 후종인대 고라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당뇨병성 방광증 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즉 그 급사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급사 위험이 있다는 거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변호인들은 그냥 우기기만 해요. 이게 정말로 관련이 있는지는 판단이 잘 안 되고. 근데 그때도 보면은 계속해서 구속 집행 뭐 계속 풀어달라고 보석 신청했다가 뭐 또 뭐 구속 적부심을 여러 차례 해서 예, 결국에 이제 보석으로 된 거죠. 하루에 3번 한 적도 있대요. 네, 구속 적부심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네. 신청을. 아니 근데 하루에 3번 한다는 건 3번 한다고 뭐 특별히 더 그 구속을 보석으로 바꿔주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일단 그 법원 입장에서도 이제 좀 형식적으로 좀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와서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안이한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법원 결정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정광훈 목사를 보석을 허가해준 그 네네. 결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8월 15일 날 집회를 허용해준 그런 판사의 결정이 하나가 있었죠. 근데 일단 저는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에 대해서는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이해가 되고 넘어갔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가 구속이 되었던 이유가 이제 올해 1, 2월에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선거법 이제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와 관련된 계속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 이제 구속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 달라는 그런 신청을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언제 그거를 이제 구속이 이제 허가가 됐냐면 이제 계속 여러 차례 이제 신청을 했는데도 허가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법원에서 잡아두고 있다가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허가를 해줬었거든요. 총선인데 끝났으니까 괜찮을 네.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풀어줄 때는 이제 보석을 할 때는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고 인멸할 증거가 없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급사 위험이나 이런 어떤 인도적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보석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된 후에 조건이 달려 있음에도 어떤 여러 가지 보석 조건이 달려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집회에 다닌 그런 사실들은 또 드러났었죠. 그런데 저는 왜 아직까지 보석 취소가 되지 않았었나 저는 그게 또 의문이 그 부분은 들더라고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제일 답답한 것은 이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 그거는 뭐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쳐요. 근데 이날 8.15 집회를 허가해준 저 박형순 부장판사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게 이분이 그날 그 해고 노동자들이 그 자기 회사를 자기 신들을 해고시킨 그 회사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위에 대해서는 또 허가를 안 했어요. 그것도 8월 15일이에요. 그 역시도 거기는 거기 해고된 분들하고 이제 거기 직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한 100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최대치가 100명이었지 100명이 못 미칠 것으로 보였는데 그 집회는 또 불허했어요. 똑같은 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근데 이거는 또 허가를 했다. 8.15 집회는 허가했다. 이거는 이 박형순 부장판사가 상당히 좀 편향적이고 시각이 좀 어떤 경도돼 있지 않느냐. 좀 정치적으로 좀 우려할 만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거 의심스러워요. 의외로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뭘 몰라서 네.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법원에만 갇혀 있던 네. 분들이고 고시 공부 고시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분들은 네. 로스쿨은 아니고 네. 고시 공부하던 사람들이 세상과 담쌓고 살다 보니 현실 이게 뭐 감각이 너무 없는 현실 거죠. 감각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8.15 집회가 지금 민경 전 의원이 신청한 것이고 정광훈 목사가 거기 참석을 하는데 그 참석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계획적이고 사전에 준비해서 집회에 올라오는 것이고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그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핸드폰을 끄고 되도록 현금을 사용해라 라는 지령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사전에 준비했다라는 거는 사전에 이 민경욱 의원의 집회와 연관성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민경욱 전 의원은 지금 사실은 그 4.15 부정선거 그리고 문재인 정권 타도 목적의 집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은 지금 뭐 대외적으로 현재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거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거는 뭐 의견일 뿐일 수도 있지만 지방에서 이 민경 전 의원의 신청한 집회에 우린 다 참석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라면 단지 정광훈 목사를 보러 온 것은 아니다. 그거는 좀 연관성이 있다. 밝혀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번에 그 버스로 올라온 사람들이 네. 대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독자유통일당 전광훈 씨가 주도해서 네, 만든 네. 당, 그 당의 네트워크를 네.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절 버스가 마련됐고 그 버스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행사의 명실상부한 주최자는 빤스 목사예요. 네, 이게 맞습니다. 실제로 8월 3일 동영상이 있는데 자기가 주최자로 나서기에는 지금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를 모셨다. 수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가 다 모든 걸 다 연출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대회장만은 딴 사람을 이렇게 앞세운 거죠.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세운 거네, 결국에.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보석 취소 네. 청구는 그게 어떤 불법적 시위에 그 참여해서 네. 그래서 이 보석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이게 말하자면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집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다 뭐 무슨 선거 그렇죠. 부정 이런 네, 얘기하고 네. 자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건으로 해가지고 엮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8.15 집회 자체가 불법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불법성이 너무 농후해지잖아요, 점점. 네. 그러니까 그 집회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재판과 그 사건 재판과 관련이 있는 관련. 집회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인 그렇죠. 집회이면서 그렇죠. 또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를 삼았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변호사님, 보석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빤스가 이 자신의 재판과 연관된 사람은 만나지 말고. 변호사 빼고는 아무도 만나면 안 된다. 네. 없어 네. 심지어 이메일을 보내서도 안 된다. 이랬는데 날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다니면서 유튜브 방송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왜 아직까지 이게 보석 취소가 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변호사 자체가 이미 연루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강현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연단에 서가지고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보석 청구를 할 때 그 재판에서 그 재판부가 이제 그 보석과 관련한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강현재 변호사님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변호사 쪽에서 좀 말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급사 위험을, 그 정광훈 목사가 급사 위험이 있다고 설명을 하다가 재판부가 물어봅니다. 혹시 그러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옥중서신을 쓰셔야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옥중서신이 유튜브로 다 방송이 됐어요. 그렇지. 완전히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고, 그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네네.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인데 네. 근데 서울 구로에 출마했잖아요. 네. 이인영이가 총선에서 이기면은 사회주의 개헌을 한다.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지. 이거 아니 옥중에서 지금 선거법을 위반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선거 끝나자마자 닷새 만에 풀어줬단 말이에요. 재범의 그러니까요. 우려가 농후한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선거에 그러네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다 하더라도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네.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농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종 범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선거법은 아니지만. 근데 좀 재판부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네. 않았느냐. 그래서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평소 때 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확 웃고 계신다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속았다. 뭐 이런. 아니야. 거기에 속기가 어려운 것이 이 사람의 그 범죄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사실을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웃는 얼굴에 속을 정도는 아니었고 왜 그랬냐고 도대체 이 아저씨가.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공직선거법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고 말은 풀고 돈은 막자 뭐 이런 취지도 있고 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자체가 지금 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끝났으면은 이거로 인해서 계속 구속해서 재판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분명히 실형은 선고가 돼요. 그 사람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실형은 선고가 될 텐데 그 지금 재판 과정까지 구속해 두는 거는 뭐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자체가 너무 진짜 이 코로나를 떠나서도 굉장히 너무나 합리적이기만 하고 너무나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재판이 아니었나,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거죠, 진짜. 네. 그 지금 그 보석 취소 사유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 중 증인과 관련될 수 있거나 또는 위법한 집회 시에 참석한 두 가지 다 병렬적으로 아, 그게 다 네,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다 들어있어요. 병렬적으로 두 가지 다 이제 위반했다. 그래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취소 청구를 했는데 보석 취소는
이거는 안 되면은 이거는 진짜 이제 진짜 큰일 났는데 그 취소 시기는 좀 확진 판결해서 퇴원할 때 그 시점을 집행 시점을 퇴원 후라고 하면 되겠네요. 집행 시점을 퇴원 후. 근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 치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그러니까 퇴원 후. 빤스가 뭐 이렇게 나이 안 먹었어요. 아직 60대시죠? 아니 빤스가 저 7, 8학번인가 그럴 거야 아마. 네, 나 7, 8이거나 7호인가 그래. 진짜요? 예, 60대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더 드신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 머리가 하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65세인가? 나 그렇게 들었어요. 대학 그 나이쯤이 이제 대학 그 나이쯤에 신학교를 갔는데 7, 8학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니 뭐 조금 사회에서 서현물을 먹다가 갔더라도 그래봐야 뭐 23, 24 아니겠어요. 그러면 7, 8학번이라면은 뭐 7, 8학번이면 은수미 시장이 82학번인데 82학번. 네, 은수미 의원이 참 64세네요. 너무 좀 젊어 뵀는데 그렇죠. 젊어 뵀는데 그 동기가 이혜훈, 나경원. 심지어는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그 성남시장 선거 나갔을 때 이재명 시장의 뒤를 이어서 이제 민주당 네네. 후보된 거 네.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 이재명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그런데 너무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온 거 아니냐. 그 은수미 시장이 그 뭐라고 했냐면 제가 재명이보다 한 살 많아요. 진짜요? 네. 정말 동안이시네요. 너무 동안인 거야. 근데 진짜 엄수미 시장이 연세가 좀 있다는 건 제가 알았는데 네. 그 정도인지는 몰랐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정강원 목사 이후에 계속 이제 건강학과설에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 보도된 시점도 너무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가 취재를 해봤어. 아니, 그 예를 들면 의료진이 알려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큰일 나거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가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알려줬을 텐데 알려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예전에 비서실장이죠. 한기총 회장할 때 비서실장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평화나무에 의해서 고발이 돼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이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좀 상당히 심각한 사람이지. 그리고 건강 악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전화를 했어요. 그 유튜버의 기독교 자유당, 기독교 자유통일당 그 수석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화를 또 해가지고 그 언론이 보도한 건 범죄다. 뭐 중환자 상태 그러니까 중환자 상태에 빠져서 위기가 왔다. 뭐 이런 것들을 보도한다. 그러니까 그 수석 그 대변인 비서실장이 얘기를 한 거를 또 여기선 부정을 해요. 예, 지금 사실 그 비서실장하고 빤스하고 네. 그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또 빤스가 그렇게 네. 그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양반이 건강 악화설로 그렇게 해서 보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한 번 더. 자기 봤을 때 지금은 뭐 그 자기 구속은 시간 문제인데 네. 그 재수감은 시간 문제인데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뭘로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건강 악화설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지금 병원에 가 있어. 근데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하루 만에 아프다? 여러분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아파서 가는 게 아니면 그럼 병원 가서 아플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아파서 병원 가더라도 네. 병원 가서 아플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제가 평화나무 활동가 분의 인터뷰를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네. 와, 근데 그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의 지금 진술에 의하면은 이 평화나무 이제 활동가분이 계속 연락처까지 다 이제 제공이 됐는데 그 지금 사랑제일교회 제공이 됐는데 네. 사랑제일교회에서 경찰에 아니면 이 방역 당국에 이 자신들의 이제 갖고 있는 연락처를 넘겨야 되잖아요. 네. 이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검진을 받아라라든지 그런 문자를 그치. 보내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제출을 안 한 것 같다. 왜냐면 나한테는 연락이 안 왔다. 연락이 안 왔어. 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저 평화나무 활동가한테 네.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즉시 바로 그때 휴가 중이었는데 네. 진단 받으시라고 네. 그렇게 했었고 뭐 하루 만에 음성으로 나왔는데 네. 정말 들어갔는데 네. 정말 너무 참담합니다. 일단 거기서 믿을 수가 방역이라고 있는 것이 그 이제 왜 체온계 네. 그리고 그 네. 손세정제 그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 점검하는 거 이거만 끝이야. 입구에서 그렇게 점검하고 들어가서는 뭐 집어대로 행동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빤스 집회를 보면은 네.
막 마스크를 벗고 막 그 주야 하면서 통성기도 하는 네. 경우도 네. 있고. 그렇죠. 음식을 나눠 먹는 경우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네네. 근데 사실 예배 때는 웬만하면 쓰는데, 근데 예배가 끝나는 순간엔 답답하니까 다 벗는데. 네. 아니 예배 끝났다고 그때는 비말이 튀어도 그게 안 옮겨지나? 그건 아니지. 네. 그때 거의 다 벗고 3, 4만 모이고, 게다가 또 이 조그만 공간에 수천 명이 들어가니까 거의 간격은 뭐 그냥 짝 달라붙고 밥을 어떻게 먹었냐? 물론 각자 식판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같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반찬에 서로 젓가락 대고 이러지는 않는데, 이게 식판이 있는데 자리가 너무 모자란 거야. 네. 그래서 그 앉아가지고 네. 그 이제 뭐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바닥. 낑겨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바로 바싹 옆에 붙어가지고 네. 밥 그렇지, 먹고. 그렇죠. 비말 튀기는 건 그건 시간 문제야. 뭐 이거 그거는 뭐 공유하는 거죠, 뭐. 그렇죠. 아니, 호흡을 수천 공유하는 거죠, 거의 뭐. 그래서 또 그리고 잠자리가 원래 없어.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거기서 어떻게 사실은 잤다는 건지. 5월에는 이제 경북 상주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네. 거긴 뭐 저 숙박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시설 안에. 그래서 뭐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여기는 왜 그럼 여기 왜 교회에서 했느냐? 그 열악하고 재개발 지역인데. 이 여기 저 명도 소송이 나가지고 졌어요. 그렇죠. 네. 당장 네네네. 철거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인해 장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네, 거야. 맞아요. 빤스가 다 여기 가서 이제 예배 보게 한 거지. 네. 집회를 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대충 잔 사람도 있었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거기서 계속 그게 그 24시간 거의 계신 분도 계셨던 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딴 사람들한테는 저기 근처에 찜질방 가라고 시키는데, 찜질방 가서 이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그 아주 치밀하게 그것도 지정을 치밀하게. 내렸대. 근데 진짜 저는 종교,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겉으로만 다니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엄청 믿고 그런 게, 예수님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어릴 때 이제 종교를 가져보라고 해서 갔다 왔던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보면은 이 인해 장막을 펼쳤던 분들 중에는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집단 그루밍 상태예요. 집단 그루밍 상태. 지금 빤스가 네. 그러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교인들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음성인 사람도 양성으로 만든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해서 정광훈이를 탄압할 지금 네. 용도로 쓰고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철석같이 믿어. 그러니까 지금 양성 판정 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짓말도 알아. 정치 공작으로 알아. 그러니까 오늘 저 포천에서 말이야. 네. 그 방역 요원이 왔더니 끌어안더니 침을 뱉었다는 거 아니야? 베끼고 마스크 베끼고 침 뱉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저기 진짜 이거는 상해죄로. 성립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할것 지금 그 같아요. 사람들한테 법치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법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지금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장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싸워서 불이익 받는 건 순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K-방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KIS야. KIS, 코리아 그러네요. IS. 아니 저희 예전에 이제 신천지가 그 뭐랄까 굉장히 퍼져나갈 때,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퍼져나갈 때는 그 응급차에다가 침 뱉은 것도 굉장히 놀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마스크를 벗기고 방역 당국 그 직원들한테 침을 뱉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 공권력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정말 제대로 된 권위와 위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근데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너무 지금 좀 제가 볼 때 약간 편파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08년 이 광우병 촛불 집회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그 어떤 여성분은 경찰관들을 그 의경들한테 머리 부분을 걷어채요. 분합발로. 그러니까 이분이 몇 번을 차이다 못해가지고 그 경찰버스 밑으로 그냥 떼구르 굴러 들어가거든요.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당시 연행되는 시민들을 내가 볼 때 한 연행 되시는 분은 한 40대 정도 돼 보이고, 그런데 그 자기 어떻게 보면 큰형이나 아버지일 수도 있는 그 급벌 나이쯤 되는 사람 뒤통수를 의경에 와가지고 때려버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경찰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그래 뻔히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보니까 오히려 경찰들이 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진단받고,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무섭게 하더니, 심지어 그래서 백남기 농민민 같은 분은 그랬죠. 돌아가셨잖아요. 네. 직사살수. 예.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제 네. 얘기는 물론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건 네. 아니지만 좀 더 엄정하게 좀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얘 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온 국민의 건강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근데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탈출하고 방약 요원에 침뱉고 이렇게 완전 중무장 물론 그루밍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정권 그 반대쪽에서 자기들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오늘 이제 김용민 브리핑 올라간 거 여러분 들어보시면 나오겠지만은 2018년 12월부터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네. 그 이전부터도 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3.1절, 8.15 등 뭐 주요한 이런 그 이 시기마다 이번 3월 2일에 청와대로 진격해서 매번 문재인을 맞아요. 끌어내자. 맞아. 4.19 혁명처럼 네. 들어가서 총 맞고 순교하자. 네. 이거를 그냥 분기마다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야. 그때는 이게 또라이 새끼 이제 맞아요. 지랄하고 있네 이랬는데 아니 계속 그 얘기를 들어봐. 빤스에게 그루밍 당하는 상황에서 그 얘기 들어봐. 그러면은 순교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무기 들고 나온다니까?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엄마와 아들의 카카오톡 대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정말 그 엄마는 그 대한민국이 정말 공산주의가 된다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면서 이제 아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막 회개하라고 막 이러면서. 회계랑 공산주의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공산주의고 독재면은 그분들 지금 그렇게 말씀 못 하세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런 말씀 못 하세요. 네. 지금 그냥 쏙 달려가는 거죠. 아무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간 거죠.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그러고 다녀요.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사라졌지 벌써. 남산에 가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뻔히 보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세뇌라 그러잖아요. 세뇌가 돼 있는 상태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예전에 그 2018년도인가 17년도쯤에 교회에서 그 연말에 하는 이제 그 뭐랄까 예배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뭐 고려 연방제라는 연방제. 네, 고려 연방제라느니 어떤 뭐 공산화가 될 거라느니 근데 그런 말들이 되게 공공연하게 교회 그 설교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보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 바깥으로 나와가지고까지 그 공산화를 얘기하고 재밌는 이제- 거는요. 북한도 지금 이제 고려 연방제 얘기를 안 해요. 왜냐? 북한은 일단 그 연방제건 뭐건 간에 별로 그렇게 그 남북한의 교류는 하되 이 선은 좀 그어놓고 싶어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북 정세를 알면은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은 통일이 아니라 그 남북 간의 어떤 체제 경쟁을 통해서 남한을 억누르고 북한의 체제가 우월함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남한을 흡수 통일하는 이게 아니야. 얘네들의 유일한 목적은 생존이야, 생존. 예, 지금은- 생존인데 씨발 무슨 연방제 통일이고 나발이고 그게 어딨어 그게. 무슨 연방제야? 북한도 그 얘기를 뭐 안 해요. 요새는 고려 연방제라는 게 그 북한도 아마 저기 역사책에서 배우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는 지금 그게 고려 연방제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혹스러운 것이 그게 이제 그분들 연세 드셨던 분들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게. 그리고 또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질 않아요, 북한이. 왜냐?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저기 중국이 그 바다 건너 바로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평택에.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균형이 맞춰지면서 북한이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숨쉴 공간이 생긴다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들 있잖아요. 항공모함이라든지 전략 폭격기 같은 거. 요거는 안 오면 좋겠다. 근데 그냥 뭐 미군이 있는 거는 뭐 괜찮아.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략 폭격기라든지 그 항모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 역시도 방어 태세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훈련을 핑계 삼아서 또는 사냥을 핑계 삼아서 옛날 같은 경우는 핑계 삼아서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비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그 국방력도 거기에 맞춰서 건설을 새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로서 상당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전략 무기만 오지 말고 그냥 미군은 뭐 있든가 말든가 네. 이런 분위기거든요, 사실은. 또 북한이 우리의 그 경제력이 뭐 한 4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 핵폭탄을 터뜨려서 다 죽자 이러지 않는 이상은 뭐하러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뭐 위협을 가해요. 그런 이유가 없어 사실. 그 근데 참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평화나무에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구나.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많이 무엇보다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네. 평화나무 활동가분 와 그분 진짜 몇 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거기서 그러니까요. 너무 사실은 몰랐잖아요. 저희는 몰랐고 평화나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정광훈 목사처럼 이상한 사람에게는 법에 처벌을 받도록 하고 네. 뭐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막 몇 개월 동안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저희가 모니터했어요. 아 정말 대단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하여튼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다 고발했어. 그러니까 빤스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미웠을까. 얼마나 미웠으면은 나를 꼭 증인으로 불러서 하여튼 밟고 싶었던 모양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네. 그 증인을 신청한 게 김영민 PD님 이사장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네. 또 증인 신청했거든요. 거의 동급으로 내가 한 명은 잡는다. 한 명은 김영민, 한 명은 문재인. 사실은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침이 튀겠는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또 보는 사람들은 또 침이 많이 튀기는데 내가 지금 마스크 쓰고 얘기하다 보니까 와 이거 뭐 완전히 홍수가 나네. 이거. 홍수가 나네. 이러니 마스크를 안 쓸 수가 없네. 맞아요. 예. 뭐 이건 여담으로 드린 말씀인데.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어쨌든 정말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뉴스공장 듣고 알았어요. 그런 이제 활동가분이 인터뷰를 하시니까 그 전화 목소리 변조해서 하시거든요. 야, 근데 그분 노출되면 진짜 너무 위험해질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위험할 것 같아. 네, 근데 왜냐면 아마- 이 사람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쉽게 걸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이분이 얼마나 할렐루야 아줌마인데. 그래요. 그래서 쉽게 이 평화나무 사람이라는 판단은 아마 못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이도 첩보 요원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 거의 뭐 굉장히 평화나무의 그런 우리 취지와 또 지향점들에 대해서 공감하셨으니까 또 네, 그쵸.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예, 근데 음성 변조하신 거죠, 그분 같은 경우. 아, 근데 네, 하실 줄 다행히 알았어요. 걸리기 근데 쉽지 않아요. 나는 왜 음성 변조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야? 정재관이라고 이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뭐 맞아요? 아니 뭐 나는 음성 변조하고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다 알아보는 거야 이제. 형님, 내가 저기 방송 보면서 이건 장영진이다 했어. 저도요. 아니 저는 솔직히 음성 변경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다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거는 그 PD 수첩, 그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했는데 TBS에서 한 거는 앞에 부분은 이제 모자이크하고 목소리 변조해줬는데 뒤에는 모자이크가 안 돼 있어. 목소리 변조 안 돼 있어. 의도적이었어, 아주. 똑같은 장면인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저기 정준희 교수가 장난친 거야. 시켰을 거야 아마. 자, 하여튼 빤스의 그러면 이제 재수감은 거의 확실시 됐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 8.15 건은 별건이잖아요. 네, 별건이죠. 이 건이 이제 고발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별건으로 또 재판을 받습니까? 네, 이건 별건이죠. 왜냐면 2심 가서 뭐 병합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병합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재판을 병합을 하긴 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처벌은 따로 될 거예요. 양형은 따로 정할 거예요, 아마. 자, 우리 변호사님들, 법률가 또 이제 법조 전문 우리 저널리스트들 보기에 빤스 1심 결과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1심이요? 지금 1심. 진행되고 네, 지금 있는. 지금 진행되고 9월 있는 말쯤 나올 것 같아요. 선거법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일단 실형은 네, 시험 나와. 예, 실형. 징역 저기- 1년의 실형. 집유 없이.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동종 네. 범죄를 저질렀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불가피한 것 같아요. 네. 몇 년? 몇 년? 이게 그래도 전 최소한 2년 이상은 2년은 나오지 간다. 않을까. 왜냐면 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럼 집행유예 취소된 집행유예가 있구나, 참 맞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전 집행유예도 지금 취소될 수 있고 해서 네, 네. 이 사람이 총 실형을 사는 기간은 생각보다 꽤 길 거다. 길 거겠네요. 네. 재판부 욕먹게한 궤심죄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네, 수가 있겠다. 맞아요. 어마하게 욕먹게 했는데. 제가 또 우리 재판부를 네. 봤는데,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좀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느낌은, 네. 이분들이 진짜 짜증났다. 뭔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거의 그런 마음을 가질 만도 하겠다. 이런 약간 생각이 거의 들어요. 반포기 상태라고 하시던데 재판부에서 네. 변호인 쪽에서 다른 말 할 것 같으니까 할 말 다 해보라고 제지를 안 하고 네. 하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면요, 네. 어떤 분들 보면 이제 판사님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네. 어떨 때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라는 네.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가만히 보기도 하고 가만히 바닥만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네. 사형수한테 예.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적이 있고. 어. 근데 그 사형수가 이제 그 초등학생 2명을 이제 납치해서 성폭행하려다가 아이고, 네. 예, 미수에 그치고 강간치사, 예. 강간치사로 이렇게 그리고 총 어린이들이 죽었어요? 네, 어린이들이 둘 죽었고 아이고 세상에. 그 혜진 예슬양 그 사그린 사건 그 사건의 그 범인인데요. 아이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 기사를 문제 삼아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냈어요. 근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법정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정까지 갔다면 기소된 거예요, 그럼? 아니죠. 아니, 민사소송에. 민사? 아, 민사야, 민사. 그러니까 판사님이 가만히 딴 데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여기를 봐야 되는데 네. 약간 여기를 그렇게 보시면서 네. 살짝 비껴서 보시면서 할 말 다 해보세요 라더라고요. 그런데 말 끝나자마자 저한테 피고 측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표정을 보니까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결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판결 내리겠습니다. 바로 끝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예, 당연히 기각됐겠죠. 기각이 됐어요. 예. 항소심도 똑같았어요. 항소심에서는 한참 얘기를 하는데 판사님이 이렇게 천정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막 이렇게 핏대를 높여서 얘기하니까 그거 다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더 하실 말씀 없죠? 피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 결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그것도 2주 뒤에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은 판사님들이 네 할 말 한번 다 해봐라. 제재하다가 지치신 거죠, 이제. 예, 이쪽 귀로 들어오면 네. 이쪽 귀로 흘러나가지 되겠는. 예. 예. 근데 저는 진짜 온 국민이 사실 우리나라 코로나가 이제 뭐 50명 넘는 그 정도 수준이면은 뭐 다른 단계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방역이 잘 되고 있었고 나만 조심하고 나만 마스크 잘 끼면은 웬만하게는 걸리지 않겠구나. 물론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웬만하게는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진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주 뭐 아이들 지금 고3 학생도 걸렸다고 해요. 근데 전 국민이 전국적으로 이제는 완전 전국적으로 비상이고 신천지 사건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고 지금 게다가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숨고 그리고 보건소 검사를 믿지 않고 그리고 방역 당국에게 오히려 이 저항을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이 방역에 조금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방역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 제대로 된 그 기독교 신자분들이 오히려 설득할 수밖에 없겠다. 진짜 김용민 PD님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인들 아니면은 뭐 방역 뭐 중대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어떤 정상적으로 아니, 불가능해요. 설득할 수가 없겠다. 이게 저 빤스하고 이 네. 교인들을 추종자들을 분리시켜야 된다, 격리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빤스의 설교를 날마다 듣는 저희들 얘기를 좀 들으세요. 이거는 세뇌가 됐다면 이게 백약이 부여입니다. 백약이 부여야. 세뇌라고보다 조금 설득군대가 보면은 약간 최면 상태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그거지 뭐 사실. 네. 그게 완전히 그루밍이 네. 돼가지고 네. 빤스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석으로 풀려났다라고 했을 때 빤스가 나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뭐든지 이걸 승패의 논리로 이거 치환을 시키고 이 방역의 논리를 전부 다 좌우의 문제로 치환을 시키고 왜 그러겠어? 우리 전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사악한 정권과 맞서 싸웠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위대한 그런 사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빤스가 전에 마이크 잡고 하나님 까불지 마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죽어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송영선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전언을 하는 시기였지만은 자신이 성령의 본체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 개의 위가 있는데 네. 권위가 있는데 네. 삼위이죠. 네. 하나 성부, 성자, 성령. 네. 그러니까 하나의 위야. 네. 위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인 건데 자기가 성령의 본체래. 그게 뭐겠어?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겠어? 사이비인데요, 그러면? 자, 사이비이기도 하면서 네네.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독교가 존재론적 종교 아닙니까? 네. 눈에 보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상, 예수,
하나님 그게 이제 눈에는 안 보이는 분들이니까 네. 그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렇게 목사의 권위가 높아요. 네. 종교마다 비슷하네. 그렇지. 예. 그 절에 가는 이유가 부처님 때문이 아니라 스님 때문이다라는 분들이 그렇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왜 절에 가면은 부처님을 뵈러 가야지 왜 스님을 뵈러 가느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절에 안 오냐 그러면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뭐하러 가느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합니다만 이제 어느 종교든 간에 이렇게 그 성직자를 너무 신격화한다는 게 이런 문제를 안 이게 잘못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대형 교회가 네. 목사의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 교회가 뭐 민주적 공동체고 성서를 아주 그 뭐랄까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읽어서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한 목사의 어떤 카리스마에 의해서 교회가 대형화되어 온 걸 본다면은 네. 이게 하나님 자리를 목사가 대신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인들이 이렇게 뭐 목사님 한마디에 다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절대 맹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가 눈에 뵈는 것도 없으니까 돈을 뒷주머니에다 넣고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고 그것도 여성 교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 한국 교회가 망투가 드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영화 괴물 있잖아, 괴물.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 하수도 안에다 미군이 그냥 뭐 온갖 독극물을 갖다 뿌리잖아요. 그래서 한강에서 교회 생물체가 생겼는데 이런 한국 교회 온갖 부조리를 막 하수구에 넣었다가 전광훈이라는 괴물이 나온 거예요. 아, 오늘 검찰총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검찰이 지금까지 이 사람을 풀어놔줬거든요. 그렇죠. 괴물을 잡아와야 될 사람들인데 네. 괴물을 보고 그냥 뻔히 있었어요. 아니 조국 전 장관 같은처럼 그렇게 그 가족을 이렇게 후려잡는 것처럼 했었으면 아니 그 10분의 1, 100분의 1만 했었어도 정광훈이라는 사람 벌써 감옥에 갔었어야 될 사람이고 감옥에서 못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마구 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는 사실은 이 검찰청장이 잘못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검찰 쪽에 뭔가 이제 전광훈 씨가 연이 닿아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의심을 갖고 쭉 보고 있었고, 그래서 한 명을 사실 좀 주목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참여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승규라고. 예, 예. 국정원장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양승태 사돈이거든. 네네네. 분당 할렐루야 맞아요. 교회 장로기도 하고. 예. 뭐, 근데 제가 뭐 이렇다 할 뭔가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네. 강력한 의심을 갖고, 김승규와 전광훈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잖아요. 사실 검사들이 봤을 때도 얼마나 기가 막혀. 이따위 인간이 그러니까. 무슨. 오늘 대국민 입장문을 또 냈더라고요. 정광훈 목사가.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또 2차적으로 또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대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불러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유감의 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냈더라고요.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하여 확진자 수를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 국민들을 무한대로 명단 제출 강요, 검사 강요, 격리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불법 감금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입장 표명을 냈습니다. 거기다가 내일 또 기자회견을 한대요. 내일 기자회견 하겠다고 지금 기자들한테 뿌렸어요. 근데 거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가려면 목숨을 걸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방역복을 저희가 구해서 가는 게 아니고 방호복 입게. 방호복을. 예. 아 근데 이번 사태 보면서 사실은 신천지 그리고 이번 교회까지 보면서 되게 종교의 본질이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신천지 때만 해도 사실은 이거 사입이고 그 당시에 뭐 부모님 자식 간의 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는데 그 당시에 뭐 종교를 믿겠다고 집을 나간 자식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식을 버린 부모님들도 있었고 이런저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그 사랑제일교회 사건을 봐도 사실은 그거랑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부모님이랑 자식 간의 단절은 물론이고 그날 이제 거기 버스를 타고 대절을 해서 오신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자신만을 생각하거나 혹은 아예 완전히 종교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이게 종교라는 게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마음의 위안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는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잡아가야 될지는 감도 안 옵니다. 길